지구로부터 더 멀리 나아가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모양과 크기가 있어요. 하지만 각각 안테나와 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태양 전지나 배터리 같은 건 말이에요. 달에 도착합니다. 차갑고 건조한 달걀 모양의 구이며 표면에는 분화구와 바위가 널려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보이죠? 소행성이나 해성에 의해 남겨진 거대한 구멍들이 현무암 용암에 잠겼을 때 나타났습니다. 밝은 지역은 고지대입니다. 다음 보게 될 광경은 화성인데 붉은 해성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 같은 미세한 오렌지색, 빨간색 먼지로 덮여 있기 때문인데요. 화성의 표면은 바위투성이고 협곡, 화산, 분화구, 그리고 건조한 호수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움직이는 먼지 폭풍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토네이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작은 거예요. 큰 폭풍은 지구에서도 보입니다. 가스 거성 목성을 지나갑니다. 이 행성은 붉은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흰색의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목성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표면이 없어요. 단지 여러 개의 가스층일 뿐입니다. 독특한 고리 덕분에 토성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작은 고리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이 고리는 돌과 얼음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토성 자체는 단단한 지면이 없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공입니다. 토성 적도에서는 바람이 시속 1600km의 무서운 속도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다른 행성과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현재 태양 뒤에 숨어 있을 거예요. 곧 여러분은 섬뜩한 곳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크고 춥고 어두워요.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구조 중 하나입니다. 도넛처럼 생겼고 안쪽 가장자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30천문 단위에서 시작합니다. 1천문 단위는 대략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예요. 카이퍼 벨트는 해성의 주요 근원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십만 개의 물체가 폭이 96km 이상입니다. 그중 일부는 위성도 가지고 있어요. 카이퍼 벨트를 지나서 오르트 성운을 통과합니다. 이는 태양계를 둘러싼 거대한 구면 껍질이고 5에서 10만 천문 단위까지 뻗어 있습니다. 오르트 성운을 2조 개 이상의 얼어붙은 우주 파편들로 이루어진 두꺼운 벽이 있는 거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우주 물체들 중 가장 작은 것은 산만큼 큽니다. 태양계를 뒤로하고 다른 항성계 사이의 진공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공 상태가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닙니다. 먼지와 다른 입자, 자기장, 우주 광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침내 목적지인 블랙홀에 도달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익숙한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별들이 자신의 무게에 의해 붕괴될 때 나타납니다. 새로 형성된 물체의 중력장은 너무 강력해서 X선을 포함한 어떤 빛조차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중심이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멍을 볼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욕심쟁이는 너무 가까이 다가온 모든 물질을 소비하고 빛을 내는 가스로 된 과열된 원반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블랙홀은 또한 빛을 굴절시켜 원형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사상의 지평선을 찾아 열과 중력의 혼돈에 접근합니다. 모든 블랙홀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서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비록 한 줄기 빛이라고 해도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면 중력이 너무 강해집니다.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큰 원은 사상의 지평선보다 더 큰데요. 블랙홀에 접근하는 모든 것은 먼저 블랙홀 주위의 궤도로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결국 구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상의 지평선 전의 지역을 광자구라고 하는데 블랙홀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그림자는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무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뒤통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빛의 입자들은 블랙홀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며 여러분 앞에서 다가오겠죠. 안타깝지만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일단 블랙홀의 중앙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머리와 발 사이의 가속도의 차이는 수천 개의 지구 중력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스파게티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선 나중에 알아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불운한 모험가들이 블랙홀의 중력에 굴복하고 종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지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물질은 블랙홀의 궤도에 걸려 면도날처럼 얇은 회전띠로 압착됩니다. 마찰력, 열, 전기 및 자력은 이 디스크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물질은 강한 빛을 냅니다. 가장 거대한 블랙홀은 수백만 개의 은하계를 능가할 정도로 밝은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나는 물질의 원반 안에서 입자들은 서로 마찰합니다.
마찰은 입자의 속도를 늦추고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선 쪽으로 곧장 보냅니다. 만약 이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물질은 수십억 년 동안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을 거예요. 마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요. 어쨌든 여러분은 결국 블랙홀의 소위 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사상의 지평선이죠. 사실 경계선이나 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건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거예요. 블랙홀의 소나기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몇 초가 걸립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어둡진 않아요. 왜냐하면 블랙홀의 중력으로 인해 빛이 여러분과 함께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죠. 밝진 않지만 빛이 있긴 있어요. 더 오래 빨려 들어갈수록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스파게티화라고 합니다. 몸 중간 부분에는 압력이 가해지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빛의 광선이 허리에 빛나는 띠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건 어둠인데요. 마치 거대하고 텅 빈 칠흑 같은 행성에 착륙하는 것 같아요. 다시 블랙홀로 돌아가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고도 402km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포트홀 밖을 힐끗 내다봤다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유럽의 밤하늘 위에 일종의 밝은 파란색 섬광이 번쩍입니다. 마치 거기서 이상한 물질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한 이상한 발광 현상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던 프랑스 우주 비행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폭발이 아니었는데 바로 위로 향하는 번개였습니다. 최근까지 이 현상은 조종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전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위로 치는 번개와 높은 고도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빛나는 섬광에 대한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광 현상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스프라이트, 엘프, 트롤, 고스트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번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구름 속의 습한 공기 덩어리는 서로 마찰해서 정전기를 만듭니다. 울 스웨터를 입고 춤을 추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스웨터는 정전기로 충전됩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된 문고리를 만지면 손가락과 문 사이에 방전이 발생합니다. 번개와 같죠. 그래서 천둥구름은 강한 음전하를 형성합니다. 머지않아 구름에서 리더라고 하는 밝은 열 이온화된 채널이 발생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번개죠. 리더는 몇십 미터씩 땅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평균 시속 32만 1868km까지 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단 7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입자는 양입자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반대 전하를 가진 입자들은 서로 연결되고 보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음전하를 띤 리더와 함께 지구로부터 양전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지구로부터의 전하가 음전하를 띤 리더와 하나의 채널로 연결됩니다. 이때 가장 밝고 시끄러운 방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번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천둥 소리로 듣게 되는 게 바로 이 방전입니다. 주 번개는 위에서 아래로 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칩니다. 그래요, 즉 번개가 실제로 위로 향한다는 거죠. 마치 지구가 천둥구름에 반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력은 최대 3만 암페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통 벽에 있는 콘센트의 평균 전류는 15암페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번개의 기록은 약 708km입니다. 캔자스주의 너비보다 더 길어요. 기상학자들은 브라질에서 이러한 번개를 기록했습니다. 거대한 뇌운 사이의 방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지속된 번개는 아르헨티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의 번개가 16.3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눈을 깜빡이는 속도는 0.1초입니다. 이렇게 일반 번개가 발생하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땅에서 나온 양입자는 구름의 음입자를 중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여전히 양전하를 띤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축적되어 번개를 만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하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번개구름은 전하를 수십 킬로미터 위로 던집니다. 이것은 블루제트라고 불립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프랑스 우주비행사가 본 것과 정확히 같은 발광 현상입니다. 블루제트는 마치 누군가가 위를 향해 가스버너를 켠 것처럼 보입니다. 양전하를 띤 블루제트는 높은 고도에서 음전하를 띤 입자로 중화됩니다.
하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블루제트를 볼 수 없습니다. 천둥구름이 시야를 가립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민간 항공 조종사들이 이 현상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역시 이 현상을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인데 블루제트가 두꺼운 구름 꼭대기에서 발생해서 수십 킬로미터 위로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면 이런 종류의 기이한 번개를 볼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입니다. 마치 해파리처럼 생겼어요. 꼭대기에 붉은 전하가 있는 구름에서 수많은 작은 촉수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번개는 온도가 섭씨 3만 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라이트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물론 강력한 방전이 두렵지 않다면요? 스프라이트는 에너지 절약 전구와 거의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중간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약 50km 높이에서 시작되는 대기층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상에서는 공기가 훨씬 더 촘촘합니다. 공기 분자가 더 많아요. 공기 분자들이 태양광선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분자는 더 적습니다. 상업용 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에서는 더 이상 열을 축적할 충분한 공기가 없습니다. 그 고도에서는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행기에 응급 상황에 대비한 산소 마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권의 온도는 남극보다 더 춥습니다. 중간권에는 공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영하 섭씨 130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의 온도 자체는 높지만 끓는 물 한 잔을 차가운 물이 담긴 거대한 통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스프라이트는 아래의 천둥구름과 짝을 이룰 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름에서 방전이 일어나면 스프라이트가 중간권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대기 중의 전하량을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번개가 뇌우에 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라이트 자체는 매사추세츠주만큼 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표면 30km 상공에서 맴돌고 있고 우리 행성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즐기고 있어요. 와, 활동별이네요. 소원을 비세요. 그리고 저기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밝은 점은 국제우주정거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웨이터가 음료수를 가져다 주네요. 잠깐, 웨이터가 왜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여행용 우주선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풍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건 넵튠이에요. 360도 시야에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둥근 캡슐이죠. 8명의 승객과 1명의 조종사를 포함해 편안한 좌석에 9명을 태울 수 있어요. 또 선창 내에 화장실도 있어요. 제조업자들이 말하길 우주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화장실이래요. 캡슐 지붕엔 도구와 과학 장비를 위한 짐칸도 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하게 해주는 와이파이 연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있는 바도 있어요. 넵튠의 제작자인 스페이스 퍼스펙티브는 승객 티켓의 가격을 1억 7천만 원부터 책정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로켓 엔진도 없어요. 맞죠? 이건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풍선 덕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발사대로 이동해 봅시다. 탑승객들이 캡슐에 들어가네요. 엔지니어가 풍선에 수소를 채워요. 수소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풍선이 뜨기 시작할 거예요. 추진력이 충분해지면 승객들과 함께 캡슐이 발사대에서 이륙해요. 여행이 시작되죠. 캡슐과 풍선은 시속 19km로 올라가요. 이건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속도보다 2배 느리고, 그리고 기존의 로켓보다 2000배 더 느리게 이륙해요. 그래서 기존의 로켓에서처럼 힘든 과부하나 진동 그리고 소음은 경험하지 않게 될 거예요. 벌써 13,716m에 올라왔어요. 거의 반 정도 왔죠? 이곳은 상업용 비행기가 나는 곳이에요. 날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계선이죠. 구름도 없고 풍류도 없고 난기류도 없어요. 하지만 산소도 없어요. 여기서 숨을 쉬려면 산소 탱크가 필요해요. 하지만 넵튠 캡슐은 밀폐되어 있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또 풍선이 몇 배 더 커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고도 0에서 풍선을 수소로 채웠기 때문이에요. 수소는 내부에서 풍선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지만 대기의 공기가 외부에서 풍선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더 적어지죠. 수소는 풍선을 내부에서 계속 가압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무엇도 풍선이 팽창하는 걸 막지 못해요. 우린 풍선이 늘어날 수 있으려면 매우 고밀도의 물질이 필요해요. 인류는 항상 기상 탐사선을 이런 풍선에 달아 띄워요.
이것들은 이륙하고 올라가면서 더 커져요. 하지만 극단의 고도에선 풍선 직물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요. 기상 탐사선이 땅으로 떨어지죠. 사람을 태운 캡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넵튠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비상시를 위해 넵튠엔 안전 착륙을 위한 낙하산이 있어요. 이미 배치되어 있고 풍선으로 이어지는 밧줄에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낙하산이 바로 펼쳐질 거고 캡슐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할 거예요. 전체 이륙 절차는 2시간 정도 걸리며 여러분은 3만 미터에 도달해요. 인류 역사상 약 20명의 사람들만이 풍선을 타고 성층권에 올라갔어요. 풍선은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이제 여러분과 나머지 승객들은 지구의 만국에 감탄하고 끝없는 셀카를 찍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2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지구 표면의 푸른 줄무늬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대기예요.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고도에선 구름이나 대도시의 빛 공유가 없어요. 모든 별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죠. 같은 의미로 우리는 망원경으로 이 고도로 보내요. 2시간이 지났어요. 하강할 시간이에요. 이 과정도 느리고 조심스럽죠. 풍선은 낮아지고 대기 압력이 다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며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캡슐은 물 위에 착륙할 거예요. 이걸 위해 하단에 착수콘이 있어요. 모든 일이 부드럽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 물건이 물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줄 거예요. 하강하는데 2시간이 더 흘렀어요. 넵튠이 물에 닿습니다. 이제 배가 캡슐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것이 승객들을 태우고 해안으로 데려가요. 또 성층권으로의 재발사를 위해 캡슐 자체도 직구하죠. 하지만 풍선 자체는 더 이상 새 여행에 사용될 수 없어요. 승객들이 땅에 닿자마자 여행은 끝이 나요. 풍선을 타고 성층권에 오른 첫 번째 사람은 스위스인인 오기스트 피카르였어요. 그는 이 둥근 곤돌라를 디자인했어요. 이것은 밀폐되었고 2명을 태울 수 있었어요. 곤돌라는 농구장 크기의 거대한 풍선에 부착되었어요. 넵튠과 마찬가지로 풍선은 수소로 채워졌어요. 1931년 5월 오기스트 피카르와 폴 키퍼는 비행을 시작했어요. 고도를 높이면서 그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죠. 캡슐의 밀폐성이 안 좋았어요. 공기가 캡슐에서 빠져나가지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서 밖은 점점 더 추워졌죠. 하지만 승무원들이 공기 방출 밸브를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곤돌라 내부의 온도는 섭씨 38도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기스트의 곤돌라는 15,781m의 고도에 도달했어요. 지금 상업용 비행기가 나는 것보다 5,000m 더 높은 고도죠. 그리고 발사 후 17시간 반 만에 오기스트는 다시 땅에 착륙했어요. 이 비행과 다른 비행을 하면서 과학자들은 이 대기층의 바람과 우주선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그는 또한 그런 고도에서 지구로 무선 신호를 보낸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오기스트 피카르는 극한의 깊이까지 잠수하기 위해 완전 밀폐된 곤돌라의 아이디어를 이용했어요. 그는 지구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바티스카프를 만들었어요. 넵튠이 훨씬 더 발전되었지만 아직 우주로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근처도 못 가봤죠. 그래서 여기가 오기스트 피카르가 날아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여긴 넵튠의 최대 고도예요. 하지만 우주는 훨씬 더 높죠. 이건 카만 라인이에요. 해발 약 100km죠. 인류는 이곳을 우리 행성의 경계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넵튠 캡슐에 있는 관광객들은 무중력 상태를 느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주 여행객이 되어 무중력 상태에서 춤을 추고 싶다면 여러분을 위한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이건 승무원이 탑승한 준궤도 재사용 가능 우주선이에요. 지구는 3개의 주요 층이 있습니다. 중심핵은 2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밀도가 높고 뜨거운 내핵과 외부 융핵입니다. 그리고 멘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를 지탱하는 얇은 지각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과학자들이 고체 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새로운 층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내핵은 대략 달의 3분의 2 크기이며 니켈과 고체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뜨거워요. 지구의 중심 온도는 태양 표면의 온도와 같습니다. 외핵은 거의 섭씨 5,500도에 달합니다. 그곳은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습니다. 마치 5,150km 두께의 녹은 금속과 바위로 만들어진 매우 더러운 창문을 통해 보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가열, 가압된 암석, 지진파의 신호, 그리고 컴퓨터 모델에 대한 실험실 연구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충격파를 내보냅니다. 그 파동은 이동 방향과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다른 속도로 층을 통과합니다. 새로운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10만 번의 깊은 지진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수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표면 아래 100km 이상 내려갔습니다. 지진이 지구 한편에서 발생할 때 과학자들은 그 파장을 지구 반대편까지 추적합니다. 파장은 반대편으로 올 때 변하는데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 파장이 통과한 물질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지진 덕분에 지구의 핵에서 새로운 층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충격파는 적도를 따라 이동하지만 적도 아래에서는 방향을 바꿔 옆으로 60도 정도로 이동합니다. 파장이 내핵을 통과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적도와 평행하게 중심부를 통과하는 파장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핵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하입자인 태양풍과 같은 것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는 지구가 26초마다 맥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한 거대한 심장박동처럼요. 땅이 살짝 흔들리지만 우리는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그것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중 일부는 대륙붕이 바다 밑에서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높은 부분은 깊은 심해평원으로 떨어집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파동이 이 지점을 강타하여 규칙적인 맥동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드럼이 있는 것과 같아요. 손으로 드럼을 막 치다가 우연히 지구 전체를 뒤흔들리게 만드는 정확한 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지구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지점이 더 이상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맥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요 지점 근처인 보니만의 상투메 섬에 화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걷고 뛰고 점프합니다. 일단 멈추면 항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정지해 있을 때에도 지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 있느냐에 따라 시속 1600km 이상의 속도로 우주를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적도에 있다면 가장 빨리 움직일 거예요. 손가락 위에서 농구공이 회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공의 적도를 확인하세요. 한 바퀴를 돌 때 적도의 한 지점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것은 적도의 한 지점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는 항상 재활용을 하는 행성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땅은 재활용된 것입니다. 지구의 암석 순환은 한 종류의 암석을 다른 암석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지구의 깊은 곳은 마그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그마가 표면으로 나오면 암석으로 굳어집니다. 화산 활동, 지진, 산 형성, 그리고 지구 표면을 형성하는 그 밖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 지각 구조 과정은 그 암석을 지구 표면으로 가져옵니다. 암석이 지표면으로 나오면 침식은 암석 모양을 바꾸고 일부를 깎아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입자들이 침전됩니다. 위에서 오는 모든 압력은 입자들을 퇴적암으로 압축시킵니다. 예를 들어 사암이 있어요. 퇴적암은 또한 지구 표면 아래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열과 압력이 있기 때문에 변성암으로 있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시 한번 표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결국 다시 침식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지각판이 다른 판 아래로 밀리고 이런 방식으로 암석은 다시 한번 마그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의 5%만 탐험했습니다. 해저 아래의 생명뿐만 아니라 바다 자체도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바다 밑바닥에 있는 퇴적물은 해저 2.5km 깊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의 서식처입니다. 태평양 일부 해저 화산암 깊숙한 곳에는 미생물들이 숨어 있는데 퇴적물 265m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해저의 생물권은 지상의 생물에 비해 매우 느리게 성장합니다. 세포 분열은 10년에서 1000년마다 일어납니다. 지구의 축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기후변화 및 주로 히말라야와 알래스카와 같은 지역에서 녹는 빙하가 축을 이동시켰습니다. 지구에는 두 개의 극이 있습니다. 남자기극과 북자기극이죠. 자기극은 표류나 항해와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축은 또 다른 종류의 극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연구원들은 지구 축을 동쪽으로 밀어내는 움직이는 물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담긴 대야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야를 앞뒤로 움직이면 출렁거림은 물이 무게중심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듭니다. 최근에 캐서린 본만이 블랙홀을 찍는 법을 알아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진을 본 후 저는 블랙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하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관련 영상들을 보러 나만의 블랙홀에 들어갔어요. 팀장님께는 비밀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만약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막연한 궁금증이 떠오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답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마구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알게 됐죠. 우리의 태양계는 8개의 행성, 달과 같은 수백 개의 자연위성, 수천 개의 소행성과 수십억 개의 해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알록달록 아름다운 별들은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러나 길 잃은 블랙홀이 한번 들르기로 결정하면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날 수 있죠. 하지만 블랙홀이 조만간 우리 행성의 평화를 방해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13배 정도지만 3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만약 블랙홀이 가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리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어떤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를 통해 지름길로 온 것이라고 해두죠. 먼저 자백할 게 있어요.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전 블랙홀이 그냥 거대한 우주 구멍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블랙홀은 아주 작은 공간에 엄청난 양의 물질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죠. 거대한 태양을 맨하탄으로 밀어넣은 것과 같아요. 그 결과 극도로 강한 중력을 갖게 되죠. 사실 너무 강력해서 구멍에 닿으면 빛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블랙홀은 같다고 생각했어요. 크고 뚱뚱한 별이 붕괴되면 펑! 블랙홀이 돼요. 이것들은 별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려요. 그러나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괴물 같은 것도 있어요. 은하 중심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초대질량 블랙홀은 엄청난 양의 가스와 그 주위에 있는 소성단을 모아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끝없는 크기로 확장합니다. 자, 우리가 초대질량 블랙홀에 가까이 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은하수가 스스로 재정비하기로 결정해서 초대질량 블랙홀에 살고 있는 중심에서 26,000광년이 아닌 단지 수십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알다시피 그 괴물 주위를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 별들, 해성들, 그리고 우주 잔해들이 우리 태양계로 날아와 모든 것에 충돌하고 큰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성에 남은 것이 무엇이든 중력의 흐름에 의해 휩쓸려 가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블랙홀 주위를 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별질량 블랙홀은 어떨까요? 괴물 같은 초대질량 블랙홀보다는 훨씬 작을지도 모르지만 우주에는 별질량 블랙홀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들은 별의 연료가 바닥나면서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나눠질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별이 충분히 크고 예를 들어 태양의 3배에서 10배로 더 클 때만 일어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압축하고 짜잔! 아기 별질량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어휴, 사이즈로는 아기일 수 있겠지만 이 귀여운 블랙홀들은 여전히 태양보다 20배나 무거워요. 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별질량 블랙홀이 지금 태양계의 변두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것은 네덜란드 천문학자인 얀 오르트의 이름을 딴 오르트 성운일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10만 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태양계의 가장 바깥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비누방울 같은 얼음의 우주 파편들은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팡 하고 터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온 얼음같이 차가운 해성들이 지구와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향해 떨어질 거고 우리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계속 살고 있겠죠. 제가 제일 겁나는 건 우리는 늦기 전까지 블랙홀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블랙홀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블랙홀의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 먼 별들이 약간 흐려져 보이는 것뿐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장은 너무 강력해서 실제로 그 옆을 지나려는 광선을 휘게 만들죠. 우리는 이 힌트를 놓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블랙홀이 해왕성, 목성, 토성과 같은 가스 행성들의 가스층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블랙홀은 자기 주위에 엄청나게 크고 뜨거운 먼지와 가스 구름을 만들어내서 지구인들이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제일 작은 블랙홀의 지름은 단지 24.14km에 불과할 수 있어요. 수천 배나 큰 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태양계를 먹어버리기 전에 아예 산산조각 내버릴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의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에 의한 궤도에 있잖아요. 블랙홀의 중력이 각 행성에 접근하면 우리 태양과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들을 조각조각으로 찢어버릴 거예요. 블랙홀이 목성과 화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블랙홀이 당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고 엄청난 지진이 땅을 뒤흔들며 모든 것들이 먼지와 파편으로 무너져 버릴 거예요. 타노스 스타일이죠. 제 생각과 달리 블랙홀은 물건들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흡입은 우주의 진공 속으로 뭔가가 빨려 들어갈 때만 일어날 수 있고 블랙홀은 우주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만약 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더라도 빨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안으로 추락할 거예요. 참으로 위안이 되네요. 하지만 떨어지는 것 같은 추락은 아니에요. 블랙홀은 추락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해요. 심연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블랙홀의 중력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든 스파게티화. 네,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웃었어요. 스파게티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블랙홀에 어떤 것이 너무 가까이 가면 떨어지기 전에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길게 늘어집니다. 스파게티처럼요. 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냠냠. 자, 태양계가 탄생한 순간을 보기 위해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와, 여긴 별이나 행성 같아 보이는 건 없네요. 아직까진 거대한 먼지 구름만 있어요. 이건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은 얼음과 함께 이전에 별이 남긴 수소 분자와 중원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름은 밀도가 높지 않아서 별이나 행성으로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다 폭풍파가 이쪽으로 오네요. 아마 여러 개일 거예요. 우리 성운에서 몇 광년 떨어진 곳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 폭발은 거대한 별이 연료를 태워버리고 자신의 무게에 의해 붕괴할 때를 말해요. 이 순간에 일어나는 힘의 폭발이 만들어내는 빛은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보여요. 초신성의 폭발파가 우리 성운에 도달해요. 바다 파도처럼 성운에 부딪히고 성운을 줄어들게 하고 더 빽빽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성운이 공통 무게중심을 얻게 돼요. 그게 점점 더 많은 먼지 입자들을 끌어당겨요. 그러다 성운의 중심부에 많은 압력을 가해요. 이제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심구름의 질량이 클수록 더 빠르게 회전하죠. 중심핵 내부의 입자들은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충돌해요. 그러면서 성운의 온도를 수천 도까지 올렸죠. 이때 원시별이 생겨났어요. 이건 젊고 불안정한 태양이에요. 성운 중심 핵의 온도가 수백만 도에 이르렀을 때 핵반응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의 핵들이 서로 부딪혀서 더 무거운 원소들로 융합되었어요. 빛이 쓰라. 45억 년 전 원시별은 안정적인 태양으로 진화했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것보단 30% 더 어두웠죠. 뒤에는 거대한 먼지 구름도 남아 있었고요. 이것들은 우리 별의 생성에 참여하지 않은 물질들의 자투리였어요. 이제 구름에서 더 큰 물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무거운 원소들과 먼지들이 쌓이면서 원시 행성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태양계가 존재하게 된 이 단계에서 달에서 화성까지 다양한 크기의 약 100개의 원시 행성이 있었어요. 그땐 완전한 혼돈뿐이었죠. 이 원시 행성들은 확실한 궤도를 갖고 있지 않았고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잔해 더미의 충돌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것들은 약간 스치듯이 충돌하면서 단순히 궤도만 바꿨어요. 이 우주 당구 경기에서 가장 큰 원시 행성이 이겼어요. 말 그대로 작은 잔해들을 먹고 점점 더 커졌죠. 이 혼란은 약 1억 년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새로 형성된 행성들을 볼 수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이에요. 우리의 고향 행성은 지금 용암 덩어리 같아 보여요. 수많은 소행성에 의한 끊임없는 표면 폭격으로 인해 행성이 엄청 뜨겁게 달구어졌어요. 하지만 이젠 식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악당이 수평선에 나타나기 전까진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야예요.
태아는 화성 크기의 가상 행성으로 다른 행성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행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구를 향해 회전하면서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쾅! 충돌의 결과로 지구의 많은 부분이 우주로 떨어져 나갔어요. 태아 자신도 산산조각 났고요. 태아의 중심부는 지구의 중심부와 합쳐졌고 나머지 물질은 우리 행성 궤도에 남았어요. 점차적으로 두 행성의 잔해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큰 우주체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지구는 위성인 달이 생겼어요. 달의 형성에 대한 또 다른 가설에 의하면 태아가 지구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행성을 가볍게 긁고는 물질을 잃지 않고 계속 움직였어요. 그리고 달은 거의 전부 우리 행성의 입자로 형성된 거예요. 이 가설의 증거로 아폴로 임무의 우주비행사들이 가져온 달 토양 샘플이 있어요. 달의 토양이 지각과 구성이 매우 비슷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떤 폭력적인 사건의 결과로 달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은 더 늦게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서 있는 곳에서 형성되었어요. 이 행성들은 말 그대로 가스 덩어리예요. 단단한 표면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목성을 밟는다면 중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 녀석들은 몇몇 이유로 단단한 표면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행성들이 금속과 규산염을 차지하고 난 후에 형성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모두 서리선 너머에서 생겨났어요. 이 선은 화성 궤도 너머 어딘가에 있는 지점이에요. 태양은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을 만큼 이 선 뒤에 있는 영역을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스 구름 속에는 엄청난 양의 얼음이 있었어요. 태양이 태어난 지 300만 년 후에 이 건축 재료들은 쌓여서 덩어리를 만들고 원시 목성이 되었어요. 몇백 년 안에 이 얼음 덩어리는 지구보다 약 50배 큰 질량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무거워질수록 원반에 더 많은 가스를 축적할 수 있었죠. 짧은 시간 안에 목성은 근처의 가스 원반으로부터 거의 모든 물질을 흡수하고 지구 질량 약 318배를 축적해 나갔어요. 목성은 아주 강력한 중력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의 모든 물체를 파괴했어요. 원시 행성들은 그곳에서 더 자주 충돌해 붕괴했어요. 그 결과 그 소행성대가 생겨났죠. 이것들은 가스 행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완전한 행성으로 다시 모이지 못한 조각들이에요. 가스 행성 중 네 번째인 토성입니다. 목성보다 3배 작죠.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10배로 멀어서 더 작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이 가스 원반에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훨씬 나중에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토성은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고리죠. 너무 넓어서 여기에 지구 21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5층 건물만큼 두꺼워요. 우린 아직도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2가지 주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토성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82개의 위성이 있어요. 아마 하나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격렬한 충돌로 파괴되었죠. 위성은 거대 가스 행성 주위를 돌기 시작하는 작은 조각들로 부서졌습니다. 이 파편들은 다시 서로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났죠.